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한 방위산업, 최근 9조 원에 달하는 또 하나의 계약이 임박하여 한국 방산의 저력을 과시 중입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K2 표전차 2차 계약이 180대 약 9조 원 규모로 체결될 것이고, 양국 협상은 원활히 합의를 맺어 이번 달 내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180대 물량이 한국에서 폴란드로 직도입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2차 계약은 폴란드 맞춤형 K2PL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K2GF 버전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며 협상의 속도가 붙은 것인데요. 이로써 폴란드는 총 1000대의 K2 전차 중 360대는 K2GF, 나머지 640대는 K2PL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K2PL이 아닌 K2GF를 선택했냐 하는 것입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그 숨겨진 이면을 바로 한번 파헤쳐보시죠. K2PL이 아닌 K2GF가 선택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K2GF의 성능이 이미 현지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K2GF만 해도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고 충분하다는 것이죠. K2표는 폴란드, 노르웨이, UAE, 카타르, 한국 등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실제 사격 중 4.5km 거리에서 100% 그리고 5km에서 80%의 명중률을 기록하면서 현대전차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정확도와 화력을 증명하였죠. 특히 폴란드의 지독한 험지를 가볍게 뛰어넘는 K2의 기동성은 가장 대표되는 강점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ISU 서스펜션과 그리고 한국이 독재 개발한 1500마력 엔진은 진흙, 산악, 설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탁월한 접지력과 속도를 보장합니다. 애당초 한국이란 곳이 변화무쌍한 사계절과 국토 중 70%가 산악인 터라 초기 군의 요구사항이 매우 높기도 하였죠. K2표는 2008년 개발 완료되어 2014년 초도 양산분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에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최신형 3.5세대 전차로 불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오파르트 2A8도 있는데 뭔 최신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맞지만 틀립니다. 레오 2A8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2003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아직 단 한 대도 출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또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네덜란드의 2A8은 수량이 고작 46대임에도 예상 인도 완료 시기가 7년 후인 2030년입니다. 반면 K2GF는 이미 한국에서 양산 중이며 즉시 납품이 가능한데요. 지난 11일 현대로템은 올해 2차분 물량인 12대의 K2 전차가 그다니야 항구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2년 6개월 만에 110대의 K2 전차를 보내주었고 올해 잔여 물량은 70대로 줄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시간은 곧 안 보인데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다릴 여유가 없기도 하죠. GF 버전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폴란드 방산의 역량 부족과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K2PL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주도로 현지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공장 건설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완공 목표였던 PGZ의 생산시설은 자금 문제와 기술적 난항으로 2028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PGZ가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며 국방부를 설득해왔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나토에게 각자 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댄 최전선인 폴란드가 군비 증강을 늦출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PGZ 현지 공장에서 K2PL이 생산되겠지만 그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2GF의 직도입이 결정된 것이죠. 특히 PGZ가 추산한 K2PL 단가가 레오파르트 2A8의 약 2배에 달했던 것도 한몫했었는데요. 600억에 달하는 K2PL 초기 산정 금액에는 PGZ의 공장 건설, 기술 이전, 현지화 비용이 모두 녹아들어간 결과입니다. 이에 PGZ는 개발비와 인프라 비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고 폴란드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택하였죠.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핵심은 따로 있는데 180대 2차 계약이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현지 운용 전차병들의 엄청난 후기 덕분입니다. 특히 브라니예프에서 벌어진 실전 배치가 폴란드 국방부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폴란드 북동부 제구 브라니예프스카 기갑 기병여단에 배치된 K2 전차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대는 K2의 1차 계약분을 운용 중인데 가동률이 무려 100%에 달하고 있죠.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그게 뭐 대단한 성과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맥락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라니예프 지역은 습지와 진흙으로 악명 높은 험지입니다.
파스웬카 강과 비스툴라 석호로 둘러싸인 이곳은 강수량이 많아 습지와 진흙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인데다 1년 중 150일에서 180일 정도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봄철 해방기와 가을철 우기에는 진흙탕이 온 지면을 뒤덮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토양은 차량 이동, 특히 무거운 기갑 장비 운용에 큰 제약을 주죠. 실제로 폴란드 디펜스 24의 2021년도 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운용된 T-72와 PT-91 전차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2022년 T-72 전차의 가동률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궤도 이탈, 마모, 부식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수련식 설계로 만들어진 토션바 시스템은 진흙과 울퉁불퉁한 지형을 주행할 때마다 승무원들에게 뼛속까지 진동을 시달리게 만들었고 장시간 운용 후 피로와 부상이 빈번하여 하루 훈련을 마치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잔다는 전체병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이러니 현지에서는 지옥의 훈련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K2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K2 전차의 ISU 서스펜션은 최대 50cm 높이거나 낮춰 진흙에서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고 접지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또한 K2 전차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는 순간의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로 노면에 따라 바뀌는 궤도의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가 실시간으로 추적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진흙, 사막, 설원, 산악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 기갑여단이 최근 공개한 훈련 사진을 보면 그 정도가 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인데요. K2 전차가 진흙을 사방으로 튀기며 질주하는 모습은 이전 장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와일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머드의 질감이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이에 T-72와 PT-91은 주로 평지나 정돈된 길에서만 훈련했지만 K2는 습지와 강변을 자유롭게 누비며 실전 능력을 입증해내고 있고 구 기갑여단의 로만 브루드웬 사령관은 K2 전차는 우리가 꿈꾸던 전차라며 이전에 사용하던 전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만족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도입은 단순히 현대화된 장비의 보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대러시아 대응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체계가 되었는데요. 브라니에프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주와 불과 6km 떨어진 나토 동부 방어선의 최전선이자 발트해와 동유럽을 잇는 교차점으로 폴란드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러나 지형적 제약은 이곳의 잠재력을 억눌러 왔습니다. 진흙과 습지, 울창한 산림, 좁은 기동 공간, 길게 이어진 강들은 T-72와 PT-91로 하여금 방어 위주의 전술에 머물게 하였고 공격적인 돌파나 측면 우회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K2의 도입은 이 한계를 깨트렸습니다. K2는 브라니에프를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으로 만드는 거대한 전략적 이점을 창출해내었는데요. K2의 우수한 홈지 돌파 능력으로 브라니에프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에 지형을 뚫고 적 방어선을 향해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파스웬카 강과 비스툴라 석호를 도하할 수 있는 K2 전체의 능력은 결정적인데요. 2.8m의 제한적 도하 능력만 가진 T-72 대비 K2 전차는 4m 이상의 도하가 가능해 해당 지역의 모든 강들을 도하할 수 있어 이는 칼리닝그라드 외곽의 자연 장애물을 넘어 적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즉 이전에는 방어선을 사수하며 적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만 그쳤다면 이제 K2를 앞세운 제국 기갑여단은 선제적인 돌격과 기동 타격으로 러시아군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죠.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나 포병 진지를 공격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심층 작전이 K2 전차의 도입으로 인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폴란드 북동부 국경의 전략적 균형을 뒤바꾸는 전환점이 된 셈이죠.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K2 전차. 오히려 세계에서 더 극찬을 받으며 이제 본격적인 수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2008년까지 총 400대의 K2 전차를 운용할 예정으로 이번 4차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공식적으로 확정된 K2 전차의 수만 폴란드 포함 760대에 달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K2GF 2차 계약과 육군 K2 4차 양산분에서부터는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완벽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터키에서는 한국형 파워팩에 대한 모든 성능 검증을 끝낸 뒤 3,100억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약 100대의 엔진을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한국 전차가 유럽에 수출된다고 하면 콧방귀가 끼어졌겠지만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차로 실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았던 한국의 K2 전차. 조금만 부정적 소식이 있으면 중국도 늘 이때다 싶어 K2를 고의적으로 폄하하기 바빴는데요. 당시 중국 언론들은 K2 전차는 독일, 미국 짬뽕 전차다, 심장이 없는 빵지 전차다, 현대가 만들어봤자 엘란트라급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었죠.
그때의 울분이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KT 전차입니다. 오늘 한 줄 평, 중국이 욕한다, 잘하고 있던 증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